자, 반갑습니다. 리더스탁 정예준입니다. 이번 주 스탁마켓 나우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바로 반도체 섹터 이야기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즉 5월 19일 기준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섹터 종목군들이 일제히 급등하는 현상들이 목격이 됐습니다. 왼쪽에 관심 종목 창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죠. 이런 현상이 목격이 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증시가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반도체 섹터는 코스피 지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대표 산업군이기 때문에 얘네가 상승한다는 것 이꼴, 즉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상승한다는 것 이꼴 코스피 지수 상승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추가적인 증시 하락이 있을 거라고 주구장창 얘기를 떠들어 왔었던 제가 이 현상을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지 궁금해 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탁마켓 나온 시간에서는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목차부터 설명하면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내용으로 살펴볼 거는 반도체 섹터에 대한 상승 동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바람이 불어서 갑자기 반도체 섹터에 이렇게 상승세가 생겼는가에 대한 부분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최근 진행된 반도체 섹터가 외국인 수급을 머금고, 그러니까 외국인 순매수를 바탕으로 올라갔다라는 이야기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순매수에 대한 수급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3편은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첫 번째 목차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입니다. 반도체 섹터의 상승 동력. 여기에 대한 결론적인 이야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제가 바라본 반도체 관련주가 상승한 이유는 오직 시황에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도록 할 겁니다. 반도체 산업에 특수한 상승 모멘텀이 생겨서 올라간 게 아니라 오직 시황이라는 차원으로 이 반도체 섹터의 상승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게 저의 주장인 거예요. 자, 왜 그런지 구체적인 부분 살펴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 주류 언론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기사부터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반도체 섹터에 대한 주류 언론의 그 눈높이가 손바닥 뒤집듯이 확 바뀌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러다가 다 죽는다. 반도체 한파가 불고 있다. 그리고 이 반도체 한파 때문에 기업 경기 전망이 외환위기 수준으로 뚝 떨어지고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지배적으로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 90% 감소 막 이런 거 뜨면서 확인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또 동시에 나왔던 이야기, 반도체가 너무 부진을 겪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거는 이제 차량이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의 수출이 굉장히 급감을 했고, 그리고 이제 차량에 대한 수출액이 올라갔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우리는 이제 차에 집중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자동차 잘 팔린다. 전기차 잘 팔린다. 그래서 2차 전지 좋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반도체는 천대하고 배터리만 그렇게 우대했었던 시간이 있었었죠. 그랬던 중에 이제 갑자기 반도체주들이 비약적인 약진을 보이게 되면서 2차 전지 섹터에 해당되는 종목군들이 흐리멍텅하게 눌리게 되니까 갑자기 또 이런 기사가 달라붙어요. 반도체 회복에 대한 기대감 하면서 물음표 써놓고 외국인이 매수를 해서 이제 곧 7만 전자가 눈앞이다 라는 이야기로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반전이 되어 버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삼성전자를 급작스럽게 끌어올려 놓고 그리고 나서 기사를 이렇게 갖다 붙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반도체에 훈풍이 분다 혹은 증시에 이제 상승이 분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이 반도체 산업에서 주가 상승의 동력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은 업황이 악화되고 있어서 반도체 재고가 지금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도 급락을 한 상태인데 심지어 재고가 많이 쌓였다 보니까는 반도체를 더 만들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감산까지 한다고 했어요. 이걸 빵집으로 설명하게 되면은 빵이 전날 하나도 안 팔린 겁니다. 그래서 전날 만들었던 빵을 할인을 해서 다음날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 빵을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감산하겠다 라는 상황까지 간 겁니다. 이게 업황의 호재예요? 이게 지금 뭐 업황에 대한 개선감의 분위기입니까? 아니죠. 예, 그래서 이렇게 감산까지도 단행한 반도체 업황 속에서 성장 모멘텀이 생겨서 주가가 올랐다? 저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느닷없이 그냥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줘서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것을 그냥 들이댄 다음에 그냥 이런 줄 알아라 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굳이 이거를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게 되면은 또 그놈의 기적의 논리인 선반영이라는 식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실적이 악화된 이 현재의 상황이 주가에 전부 다 이제 반영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좋아질 거니까 이제 미리 올라가는 거다. 그래서 미리 저가의 외국인이 사는 거다. 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나마 뭐 논리 있는 해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연 이 반도체 업황이 다음 분기, 그 다음 분기가 되면서 점점 개선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스럽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물건을 사겠다라는 그 수요가 있어야지 해결되는 문제인데 글로벌 경기가 침체기로 가게 되게 되면서 삼성전자의 주력 상품들, 반도체가 됐던 뭐 IM 사업에서 하고 있는 뭐 스마트 기기가 됐던 이런 것들이 잘 팔릴 수 있는 수요, 물건을 사고 싶어요 하는 그 니즈가 살아 있어야 되는데 지갑 사정이 안 좋아지는 무대로 가게 되면서 과연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여전히 미지수인 물음표인 상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분기, 그 다음 분기가 되었을 때 오히려 저는 더 악화된 실적 전망치가 나올 거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선반영이라는 논리도 제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반도체 산업 안에서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럼 어디서 이유를 찾아야 하느냐? 그걸 물어보신다면은 스탁마켓, 시장에서 그 이유를 찾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반도체 주들의 주가 상승의 진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바로 여기 써놨죠. 대중들을 속이기 위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마이너리티 리포트 채널 운영하면서 간간히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저는 이 주식시장이라는 이 판을 그렇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렇게 전문적이고 멋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호구를 판에 앉혀놓고 털어먹는 속임수가 난무하는 곳이라고 여기는 입장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실전 투자를 경험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생각이 더 강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오히려 비논리적이고 좀 비약적으로 들리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은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대중들을 속여 왔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례로 요거 하나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가까운 사례, 코스피가 3316.08포인트를 찍으면서 최고점을 찍었던 21년도 6월 25일 요때의 시간을 한번 되새겨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화요일 날 강의 찍어드리면서 했었던 이야기도 요때 당시 이야기이죠. 그거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당시 영상 안 보신 분들은 화요일 영상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지수가 전혀 최고점을 경신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었어요. 이때 인플레이션 문제 제기되고 하면서 그동안에 올려놨었던 상승장을 이제 꺾어내릴 만한 요인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었을 때가 이 4월, 5월, 6월의 시간이라고 제가 화요일 영상에서 말씀해드렸죠. 근데 그때 당시 지수는 오히려 거꾸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고가를 경신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느껴지게 되느냐? 증시가 하락할 만한 그런 변수들이 등장을 했는데 그래서 뭔가 좀 불안한데 좀 쎄한데 그런 기분을 느끼고 있었었는데 증시 상황을 보니까 이게 고점을 경신하면서 그냥 올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인플레이션 이슈 나오고 긴축해야 된다는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별로 경계감을 갖지 않고 평상시처럼 그냥 주식해도 되는 시간인가 보구나 라고 했다가 맞이한 게 3,300포인트에서 2,100선까지 꼬라박았던 약 2년의 시간이 있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장이 멀쩡한 척 하면서 이 증시를 끌어올렸던 걸 누가 만들었느냐? 그때 당시 이야기를 또 다시 하자라면은 여기 밑에 써놨죠. 21년도 6월 25일 지수 신고가 경신의 주역은 펀더멘털이 붕괴되고 있는 업종, 조선, 해운, 특히 HMM이라는 이 종목이 주도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조선 해운주가 갑자기 그렇게 좋다고 하면서 상해의 해운 운임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업황이 개선될 것이다. 라고 하더니 주가를 엄청 펌핑을 시켜놨어요. 그때 당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봤었을 땐 조선해운 업종에 좋을 일이 없는데, 그리고 어떻게 조선해운 업종이 가치주의냐. 한진해운은 상장 폐지를 당했고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은행의 관리체제 하에 들어가고 하면서 업황이 안 좋아도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업종인데 이걸 언론에서 업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메이킹을 한 다음에 그냥 대중들한테 뿌려버리고 주가 올라가는 거 보여주게 되니까 사람들은 의뢰 이게 업황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업종이구나라고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다. 근데 현실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오히려 펀더멘털 붕괴 업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간 어쩌면은 상장 폐지를 맞게 되는 제2의 한진해운이 생길 수도 있을 만한 기업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면서 제가 많이 경계감을 표현해 드렸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게 되면은 이 조선해운 업종이 업황이 전혀 개선될 만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업황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차원으로 어거지로 지수를 끌어 올려내서 대중들에게 안도감을 심어준 다음에 본격적인 하락 랠리를 터뜨렸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식의 지수를 억지 텐션으로 끌어올릴 의도로서 특정 섹터에 자금을 밀어 넣는다든지 하는 행위들이 얼마든지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때 당시가 잘 기억이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또 기억이 나실 수 있게 화면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예요. HMM 2021년도 여기 보시면 3월달, 4월달, 5월달 보이시죠? 2만 원도 안 됐던 주가가 5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막 3배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섹터에 있었던 다른 종목군들도 똑같이 이렇게 막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꺾이려고 했었던 지수를 삼성전자는 떨어지는데 당시에 얘네들이 올라가면서 걔네들 때문에 그러니까 조선해운, 철강 이런 종목들 때문에 지수를 다시 위로 견인시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징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해버렸고 그렇게 속아 넘어간 사람들은 HMM 이런 종목들 막 4만 원, 5만 원에서 좋다고 막 많이 샀단 말이에요. 심지어 여기 보시면 외국인도 풀매수 때려줍니다. 외국인 순매수 갑자기 확 올라가면서 만들어낸 이 최고가 5만 600원은 지금도 최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죠. 시간이 2년이 지났는데도 심지어 HMM은 주가 상태가 더 안 좋아요. 얘는 지금 신저가 경신 임박에 있습니다. 52주 신저가를 지금 밑으로 뚫으려고 하고 있어요. 최근에 지수가 2100선에서 2500포인트까지 400포인트가량이 상승을 했는데 그 400포인트가 올라가는 시간 동안 얘는 오히려 저점을 경신하러 더 내려가고 있는 수준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도 상승하기 힘든 그런 업종에 해당되는 대표 종목을 이때 당시에는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성으로 시세를 퍼부은 게 아닌가라고 보는 게 제 입장이고, 그 필요하다라면 이렇게 외국인 순매수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전 강의 영상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이 순매매 지표 같은 경우에는 상대값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오해하실 수가 있다고 제가 많이 강조를 해드렸죠. 외국인이 뭐 몇 억의 순매수를 했다, 뭐 몇 천억의 순매수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마치 외국인이 그 몇 천억을 가져와서 그냥 그대로 다 매수를 한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운데, 순매매 지표는 상대값입니다. 반대편의 매도 자금에 의해서 거꾸로
많이 산 것처럼 표현이 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내가 오래전에 많이 강조해드렸죠. 근데 사람들은 순매매 지표를 절대값으로 생각하면서 이해하시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거기에 당하게 되게 되면은 마치 외국인이 여기서 10만 원 갈 거 생각해서 여기서 더 사는 거다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자금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5만 원대 들어갔다 하게 되면 지금 크게 손실이 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의 상황을 한번 또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현재 코스피 선물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재미난 현상이 뭐냐면은 코스피 200 선물 지수는 5월 23일, 그러니까 오늘 날짜 5월 23일 기준으로 338.95포인트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가가 뚫렸어요. 요때 지난달에 만들어놨었던 이 고점을 뚫고 더 올라갔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코스피 현물 있죠? 코스피 현물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는 전고점을 뚫었는데 그냥 코스피 지수는 전고점을 뚫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는가를 살펴보게 되면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에만 수급을 또 몰아넣기 때문에 만들어진 현상이에요. 마치 과거에 HMM을 비롯한 조선해운 철강에다가만 자금을 몰아넣어서 지수에 펌핑을 만들었던 거와 유사하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다가만 수급을 몰아넣어서 지수가 올라갔기 때문에 코스피 200 선물은 더 많이 올라가고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덜 올라가게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된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면은 코스피는요, 코스피 현물은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종목 A부터 진짜 Z 전 종목을 합산해서 이것을 지수화 시킨 것이고 코스피 200 지수는 말 그대로 코스피 시총 1등서부터 코스피 시총 200위에 해당되는 애들만 데리고 지수를 만들어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이 코스피 200 안에도 포함이 되어져 있고 코스피 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비중이 다르다고. 왜 비중이 다르냐? 코스피 A부터 Z 전체 중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예를 들어서 한 20% 정도 된다 하게 되면은 얘는 여기서부터 저기 끝까지 한 뭐 코스피 상장주가 한 1000개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1000개 중에 전부 중에 한 20% 된다 하게 되면은 코스피 200은 뭐예요? 앞대가리에서 끊어버린 거죠. 200위까지만 딱 끊은 거예요. 1000개까지 쭉 가는 게 아니라 여기 200위에 해당되는 애까지만 산정을 해서 그 중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몇 퍼센트 비중이나 차지하는지를 보자라는 거죠. 그럼 여기는 높아져요. 왜? A부터 Z 1000개 중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20% 정도 된다 하게 되면은 200위만 여기까지만 딱 잘라서 삼전 SK하이닉스를 보게 되면은 뭐 한 30-40%는 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삼전 SK하이닉스에다가만 수급을 확 몰아넣어 버려요. 그러면은 코스피 200에서는 30-40%에 해당되는 비중이 올라가 버리는 거고 코스피에서는 20%에 해당되는 비중만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코스피는 덜 올라가 버리고 코스피 200은 확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전고점을 뚫었는데 코스피는 전고점을 뚫지 못하는 현상이 목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돈들이 이쪽으로 쏠려서 올라갔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이 뭐냐면은 정말 대한민국 증시에 할 게 많아서 그 외국인 형님들이 지네 나라에서 투자하는 것보다 대한민국이 더 좋다라고 하면서 들어오는 게 맞다라면은 왜 하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수급을 몰아서 매수를 했냐라는 거죠. 그 돈들을 쪼개서 다른 것들도 같이 분산해서 사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마치 지수를 어거지로 올리고 싶어서 자금을 갖다 밀어 넣은 것처럼 이쪽에다가만 쏠려줬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만의 어떤 특별한 특수 요인이 있는가를 보게 되면은 제가 보는 눈에서는 전혀 보이지가. 그러니 결과적으로 제가 드는 판단은 최근 만들어낸 반도체주들의 주가 상승의 진짜 리얼 찐 리즈는 원인은 지수를
끌어올려서 상황을 지금 속이기 위함이지 않을까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 하필 반도체인가를 생각해 보았을 때 특별한 이유가 없이 오직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함이라고 저는 판단한다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실제로 주식시장을 잘 들여다보게 되면은 지금 개인 투자자들하고 기관 투자자들의 거래 대금은 활동성이 지금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요새 주변에 주식 투자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똑같이 지수가 400포인트의 상승을 해도 2020년도 코로나 유동성 장세 그때는 돈이 있으니까 내가 수익이 나서 발생시킨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이번엔 뭐 사지? 최근에는 무슨 주 사가지고 돈 벌었는데 이번에는 이걸 어디로 넘어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전문가가 무슨 종목 추천하는지 어떤 사람이 뭘 추천하는지 이거 보겠다고 하면서 유튜브 클릭하고 뉴스 보고 TV 보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관심이 훅 떨어져 있습니다. 왜? 일단 내가 과거에 사놨던 종목들이 물려있는 게 해소가 돼서 좀 뭔가 할 거리가 할 돈들이 좀 생기면은 그거 가지고 뭔가 알아보도록 할 텐데 그거 가지고 뭐 딴 종목 살지 말지만 알아보도록 할 텐데 그거 자체가 해결이 안 되져 있다 보니까 일단 물렸던 돈들이 이제 올라오는지를 지켜보는데 시간 할애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시황이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져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옛날에는 뭐 시황의 시자 듣지도 않았어요. 이제 거짓말 안 하고 저는 이제 현장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종목 사야 되는지 알려주겠다만 하면은 그냥 프리패스, 그냥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그런 시대였었는데 지금은 똑같이 장이 400포인트가 올라도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안 나죠. 그만큼 지금 거래 대금이 활동성이 매우 낮아 있어요. 실제로 코스피, 코스닥 보게 되면은 거래 대금 수준이 과거 대비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2차 전지 섹터 붐 불었을 때 그때나 이제 코스닥 중심으로 거래 대금이 확 늘어났었지. 그것도 그마저 또 힘이 또 떨어지게 되니까 지금은 또 활동성이 다시 확 또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증시의 상승과 하락을 좌지우지하는 그 힘이 개인과 기관이라는 이 국내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외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즉 외국인 수급, 국외에서 들어오는 자금이 훅 밀어버리게 되면은 지수가 확 밀려버리고 그 자금들이 증시에 확 매수를 해주게 되게 되면은 그 수급에 의해서 장이 싹 쏘아 올라지는 그런 상태로서 증시의 상승과 하락이 결정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생각을 해볼 게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최근에 반도체주들을 외국인들이 사주면서 올렸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외국인 수급은 과연 지속성을 띨 수 있을까? 이 자금이 계속 들어올 수 있는 환경 속에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8만 전자, 9만 전자 시대 때에 대량으로 탈주했었던 세력들이 바로 이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삼성전자가 8만 전자, 9만 전자를 다시 오게 된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 대량으로 나갔던 사람들인데 지금 와서는 8만 전자, 9만 전자에 다시 매수를 이어간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이겁니다. 과거 보시면은 여기 21년도 1월달 그리고 이때가 21년도 8월달 시선을 그대로 밑으로 내려서 외국인 순매매 동향 보게 되면은 여기서 미친 듯이 팔고 나갔던 분들이시죠. 그리고 여기 8월 달에도 보시면은 순 매도 폭이 역대 가장 최대로 높아져 있는 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그럼 이때 당시 가격이 얼마냐? 대략 75,000원에서 85,000원 사이예요. 그리고 이때는 이제 9만 전자 시대였고, 그러니까 약 75,000원에서부터 9만 전자 시대 때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가 너무 높다, 주가가 too high 하다,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이건 고평가다 하면서 셀을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나가셨던 주체가 이들인데 이게 여기서 다시
75,000에서부터 9만 전자 이 수준으로 회복이 된다고 했었을 때 과연 이들이 이 매수세를 이어서 계속 해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저는 상당히 회의적이다 라는 겁니다. 불과 1년 반 전에 이 가격에서 너무 높은 가격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간 분들이 여기서는 갑자기 삼성전자에 대한 평가가 달라져서 여기는 사도 되는 자리이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이때는 그래도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괜찮다 라는 차원의 이야기라도 있었지만 지금 여기는 영업이익이 직전 연도 대비 뭐 90%가 깨졌다 라고 하고 있고, 심지어 다음 분기 실적은 어쩌면 더 안 좋을지도 모른다 라는 그런 우려 섞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인데, 과거보다 더 싸게 평가를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인데 이 가격대에 진입을 했었을 때 이들이 과연 매수로 계속 대응을 해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진행되는 2부 시간에는 이 외국인 순매수 수급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방금 전에 했었던 해석이 너무 좀 1차원적일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좀 고차원적으로 접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그러면 또 어떤 결론을 이끌어낼 수가 있느냐. 제가 보았을 때는 이 지수 상승 역할이 끝나게 되면은 이 외국인 순매수 수급은 언제든지 다시 재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또 하나씩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을 사는가에 대한 것서부터 한번 접근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흔히 한국 시장에 들어오는 외국인 자금을 뭐 월가에 있는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스탠리 같은 이 대형 IB 은행으로부터 들어오는 거다라고 알고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골드만삭스의 임원이 돼보던, JP모건의 뭐 임원이 돼보던, 뭐 모건스탠리의 전략 팀장이 돼보던, 아니면 그냥 개인 투자자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뭐 마이크가 돼보던 외국인으로 한번 빙의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런 다음에 저기 멀리 떨어진 코리아라는 나라에다가 내 귀중한 달러라는 돈을 투자하고자 한다고 했었을 때 언제 코리아를 사고 싶은 마음이 들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요게 좀 입장이 달라서 이해가 좀 안 된다 하면은 좀 비슷하게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보다 더 신흥국에 해당되는, 뭐 예를 들면은 뭐 필리핀이라고 할게요. 필리핀이라는 나라에다가 투자를 하고자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나라에 이미 상장되어져 있는 기업들이 존재를 하고 그에 대한 데이터를 굉장히 쉽게 얻을 수가 있는데, 저기 바다 건너 멀리 있는 생소한 나라에 데이터도 구하기 힘든 나라에 특정 주식을 사고자 한다라면은 과연 쉽게 그 돈이 나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외국인 사람들은 대체 한국이라는 시장을 왜 살려고 하는가에 대한 생각도 똑같이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머징 마켓, 본인들이 갖고 있는 충분한 데이터가 뉴욕 시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머징 마켓으로 돈을 돌리려고 한다는 뜻은 그만큼 충분한 유인책이 있어야 돼요. 그만큼 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국 입장으로 생각하면은 필리핀 페소를 가지고서는 필리핀 주식을 살 건데 그 필리핀 기업이 엄청나게 성장할 거라는 그 강력한 확신, 강력한 유인이 있어야지만 이 돈들이 펑펑 쏟아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외국계 자금이 그렇다면 지금 한국에 오래 머물 수 있을 만한 그 강력한 유인이 존재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제가 보았을 때는 별로 유인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탈이 일어날 유인은 더 많다라고 보여져요. 자, 왜 그러느냐? 달러는 지금 기축통화입니다. 물론 최근에 뭐 탈달러화 현상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기축통화의 지위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자도 많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준금리를 많이 올려놨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원화는 이자도 낮은 상태이고 뭔가 글로벌 경기 침체 이런 거에 의한 악영향이 전 세계로 터지게 되었을 때 기축통화는 그나마 가치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원화 같은 경우에는 가치 약화 우려도 상대적으로 커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로 지금 올라가져 있는 거 아닙니까? 원래 원달러 환율은 1,200원이라는 자리가 방어선이었었어요. 대한민국이 수출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적이라 할 수 있는 환율 가격대가 1,100원에서 1,200원 사이대라고 해서 그 수준을 유지를 하면서 살고 있었던 게 지난 시간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터졌을 때도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1,300원을 일시적으로 돌파를 했다가 바로 내려왔어요. 근데 지금은 원달러 환율 1,300원 시대를 지금 당연하게 살고 있는 지가 몇 달이 지났죠. 왜 환율이 올랐는가? 여기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으니까. 이자도 낮고. 그러다 보니까는 원화보다는 달러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오게 되면서 과거에 이 절대적인 마지노선으로 지켰었던 1,200원 자리를 뚫고 1,300원대에서 머물러 있는 상황을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글로벌적인 평가를 했었을 때 한국이란 곳에 원화를 가지고 주식을 살 만큼의 확실한 유의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요걸 좀 더 근본적으로 끌고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선진 시장, 어드밴스드 마켓에서 이머징 마켓에 해당되는 곳으로 이 자금이 이동을 하려면은 최우선적으로 요 조건이 형성이 돼야 돼요. 신흥국의 경제 성장률이 선진국의 경제 성장률을 압도적으로 앞지를 수 있겠다라는 환경. 그러니까 전 세계가 평화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경제 성장을 하는 시대야. 그래서 선진국은 예를 들어서 연간 2% 정도의 성장을 할 때 신흥국은 막 4%, 5%씩 경제 성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는 캐파가 작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주식으로 생각하시면 돼. 제가 여기 블루칩이라고 써놨잖아요. 선진국의 경제는 우량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우리나라 시장으로 이야기하면은 삼성전자 같은 느낌입니다. 삼성전자는 하루에 진짜 쇠가 빠지게 올라간다고 해봤자 3% 이상의 주가 상승률을 기록하기가 힘들죠. 왜? 이미 캐파가 시총이 엄청 커져 있는 상태이니까. 근데 스몰캡, 약간 중소형 잡주들 이런 거 보게 되면은 어때요? 약간 증시 훈풍 확 불어줬었을 때 20% 급등, 30% 상한가 이런 것들도 종종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일반 개인차분들도 이런 우량주들보다는 약간 화끈한 거, 계좌를 팍팍 튀어 올릴 수 있는 이런 스몰캡 중소형 주에 대한 관심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하기 좋은 장에는 우량주보다는 약간 리스크가 있어도 이런 걸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쵸? 똑같아요.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성장한다고 했었을 때 선진국의 성장률은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까 좀 더 높은 고수익을 노릴 수 있는 신흥시장으로 가자라고 할 때 이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머징 마켓에 유인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은 신흥시장의 성장률이 기대가 될 때 이 돈들이 팡팡 쏟아진다라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면은 여기 보시면 긴축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미국의 달러가 금리를 계속 올려오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은 이제 잠시 쉰다라고 하지만 또 언젠가 또 올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자극되면 금리를 또 올릴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는 긴축의 시간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 경기가 다운되고 있다고 하고 있죠. 소비 지표들 보게 되면 지금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당시 수준으로 지금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표를 가지고 이해를 못하겠다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주변을 보세요. 요새 뭐 지갑 사정이 너무 너그러워져 가지고 여기저기 돈을 팡팡 쓰고 다니는 분위기인지 아니면 점점 지갑을 닫으려고 하는 분위기인지 친구들이랑 뭐 커피 한잔 하러 가자라고 했었을 때 야이씨 제일 비싼 걸로 사라 나 돈 많이 벌었으니까 나 주식으로 대박 났으니까 8,000원짜리 음료수 먹어 막 이런 시대인지 아니면은 우리 백종원 선생님이 하시는 백다방 가서 뭐 2,000원짜리 아메리카노 먹자 하는 분위기인지 생각해 보면은 실생활에 이제 다가올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경기 상황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즉 불황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게 이렇게 그래프가 형성되는 성장기에 있다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달러가 어드밴스드 마켓에서 이머징 마켓으로 넘어올 만한 환경 속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이게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갈 만한 상황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는 과연 신흥국을 찾아오는 것일까 아니면 떠나가는 것일까를 보았을 때 여전히 떠나가고 있다라는 차원으로 보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뭔가 의문점이 하나 남게 되죠. 지금 가만히 보면은 달러는 오히려 신흥국에서 지네 나라 본국으로 돌아갈 만한 상황인데 최근에 반도체에서는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단 말이야.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라는 의문이 드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나오고 있는 독특한 현상 중에 하나가 돈들이 미국을 떠나려고 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SVB 파산 문제 이런 거 터지고 그리고 부채 한도 협상 이야기 요새 또 나오고 있죠. 그래서 미국이 어쩌면 6월 달에 이르러서 뭐 디폴트를 선언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엄중한 분위기를 지금 계속 고조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은행 파산 문제가 미국에서 터지고 그리고 부채 한도 협상 문제가 미국에서 터지고 그래서 파산을 한다라고 하니까 지금 미 달러의 신용, 즉 기축통화로서의 지위가 떨어져 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돈들이 미국을 못 믿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다른 곳으로 퍼지고 있다. 다른 나라들로 퍼져나가고 있다라는 차원의 분위기가 다소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빼먹은 체크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이런 문제들이 미국에만 국한된 문제처럼 지금 인식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파산하고 망하는 것도 야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지 않느냐. 그리고 부채 한도 협상이 난항에 부딪히면서 디폴트 위험에 있는 것도 야 미국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미국만 신용이 떨어지고 미국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이 강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역설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어요. 자, 그 사례로 대표적인 게 이거죠. 한국하고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역전이 되어진 채 그냥 살고 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의 국채하고 미국의 국채금리가 역전되어져 있다라는 거 제가 오래전부터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미국이 보증하는 채권이 있고 한국이 보증하는 채권이 있는데 한국이 보증하는 채권은 망하지 않는데 미국이 보증하는 채권은 망할 수도 있다라고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금리가 이게 더 높으니까. 금리는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채권을 더 신용이 낮은 채권으로 더 리스크가 높은 채권으로 인지가 되어져 있어요. 왜? 이것 때문에 SVB 터졌다, 디폴트 터질 위험이 있다라고 하니까 미국만 신용을 떨어뜨리니까. 그래서 얘네만 리스크 프리미엄이 올라가져 있어서 그렇다 보니까는 한국의 채권은 지금 괜찮다라는 식으로 평가가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겁니다. 과연 이게 미국만의 문제일까라는 점, 그렇죠?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최근 시황 방송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거이죠. 미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프로블럼들은 팬데믹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은행 부도 폭탄은 동아시아에서 터질 수 있다 이야기. 그리고 어게인 2011 이야기하면서 자빠지는 거는 미국의 신용 등급인데 그에 따른 피해는 오히려 신흥국이 더 세게 봤었던 2011년도를 기억해라 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 많이 해드렸죠. 그래서 이 미국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지금 미국에만 국한돼 있다라는 차원으로 인지가 되어져 있어서 금융 환경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신흥국으로 들어온다. 탈달러화, 탈미국화 되고 있다라는 차원으로 해석을 시키고 있는데 과연 그게 계속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이 문제가 신흥국 쪽으로 전염이 된다 하게 되면은 그러면 다시 밸런스가 본래대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달러는 다시 본국으로 또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미국만 신용이 떨어지고 미국만 리스크 프리미엄이 올라가져 있는 상태가 진행이 되고 있다가 얘네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를 뭐 해결이 됐다. 그리고 미국의 뭐 파산 문제 지방은행 몇 개 통폐합하면서 해결됐다 하면서 끝나는데 이 문제가 일로 전이가 되었을 때 이제 신흥국은 이 문제를 그때서야 이제 받아들인다고요.
근데 우리는 미국만큼 적은 충격으로 끝날 수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더 세게 튀어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는 그때 신용 등급의 하락을 더 세게 받을 수 있고 리스크 프리미엄 상승을 더 세게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금은 신흥국에서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겠죠.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될 가능성을 농후하다고 이미 여기다가 못을 박아서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들어온 자금들은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걸 좀 쉽게 좀 설명을 하자라면은 미국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IQ가 160인 학생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굉장히 높은 지능을 갖고 있는 학생이 있다고 쳐보고 이 미국이라는 학생이 수학 시험을 한번 봤는데 문제가 더럽게 어려운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75점이 나왔다고 한번 해볼게요. 100점 만점에 75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비웃는 겁니다. IQ가 예를 들어서 120이라고 해볼게. 120의 IQ를 갖고 있는 한국이 야, 나 수학 점수 80점은 나오는 학생인데 야, 미국 너 수학 75점밖에 안 나왔냐? 하면서 야, 이제 너 이제 내 아래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미국이 푼 수학 문제는 직전에 풀었던 수학 문제 대비 훨씬 더 난이도가 높아져 있는 수학 문제를 풀어서 75점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어려워진 수학 문제를 이제 한국이 풀 차례라고요. 그 다음에 이 IQ 120을 가지고 수학 문제를 풀었을 때 과연 과거의 80점이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점수를 받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한 60점 정도의 성적표가 나오게 된다 하면은 미국이 받은 75점보다 점수가 더 낮아지게 되면서 신용의 등급이 다시 밸런스가 맞춰지겠죠. 근데 이제 미국은 배제하고 한번 보자고. 미국은 배제하고 여기만 보자고. 여기만 보면은 점수가 80점짜리 학생이 이제 60점짜리 점수로 떨어지는 마이너스 20점의 충격을 받게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신용도가 떨어지면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올라가 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미국은 75점, 한국은 60점 되면은 역전돼 있던 상황이 다시 맞춰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본래의 사이즈대로 돌아가게 된다 하게 되면은 달러도 지금은 80점을 받고 있으니까 한국이 러버콜을 받고 있는데 새로운 수학 문제를 풀어서 60점짜리로 전락을 하게 되면은 다시 75점짜리로 돌아갈 거라는 거죠. 대략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이렇게 현상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자금이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거래량이 별로 없잖아요. 순매수값만 보면 엄청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발생되고 있는 거래 대금의 절대적인 수준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종합적인 정리를 하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결론적인 이야기는 뭐냐면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건데 지금 1부, 2부에서 해드린 이야기를 들어보셔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는 이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주가 상승을 시황적 차원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황적 차원으로 이해를 하게 되게 되면은 신뢰하기가 힘든 상승이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식의 사고 자체를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한번 이 시황의 판단에 따라 서로 다른 길을 향하게 될 것으로 또 보여집니다. 21년도 상반기 당시에 제가 많이 했었던 이야기, 시황을 중시 여기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간의 상황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갈라지게 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번에도 제가 생각하는 후반전의 장세의 양상이 펼쳐지게 된다 하게 되면은 시황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하는지에 따라서 생각이 완전히 갈라지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누구의 판단이 맞았는지는 또 시간이 한참 지나서 뒤돌아보았을 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제가 판단하고 있는 장세가 맞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제 방송을 꾸준히 시청하신 애청자분들은 이 멘트를 기억하실 겁니다. Timeo dañaos et dona ferentes. 제가 트로이 목마 썸네일 만들어 드리고 그 영상에서 했었던 얘기이죠. 선물을 가져오는 그리스인을 조심해라. 트로이 목마를 세워놓고 도망을 가니까는 야 이게 우리 전리품인가 보다 해가지고 성 안으로 트로이 목마를 들였다가
망했잖아요. 예, 그래서 별다른 이유 없이 외국인들이 한국에 반도체에 러브콜을 보내주면서 선물을 줬다 하게 되면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당시에 요 멘트를 해드리면서 영상을 찍어드렸을 당시에 코스피 지수가 약 2,500포인트였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수가 더 여기서 올라가 봤자 한 50포인트에서 한 60포인트 정도 더 올라갔을 뿐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어쩌면 외국인 순매수 자금에 속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여기셨다가 시간이 지금 한참 지나서 증시가 올랐다 떨었다 올랐다 떨었다 하는 중에 다시 2550, 2560 이 정도 오게 되니까는 그죠, 상황이 많이 바뀐 것처럼 느껴지죠. 이게 바로 시간이 갖는 무서움입니다. 시간을 길게 주면서 똑같은 상황을 유지하게 되게 되면은 뭔가 상황이 많이 바뀐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개인과 기관 활동 자금이 굉장히 더뎌져 있는 이 순간에 외국인 자금을 유입시키고 유출시키면서 지수 장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시간을 오래 끌고 가다 보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감각이 많이 무뎌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 시황에 대한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장을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시총 상위주들의 시세가 올랐냐 떨어졌느냐 이런 거, 그리고 외국인 매수가 좋다라는 그런 이제 막연한 동경, 이런 걸 기준으로, 그러니까 삼성전자 올라가면 상승장이다, 그리고 외국인 순매수 들어오면 이건 무조건 올라가는 거다라는 식의 막연한 동경으로서 기준을 잡고 시황을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는 어쩌면 상대방 적군이 만들어 놓은 전략 술수대로 움직이는, 즉 트로이 목마를 성 안으로 들여서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는 그 패잔병이 될 수 있는 태도일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기억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제가 3부에서 마지막으로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래전에 했었던 요 문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챙겨보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반도체 섹터의 주가 상승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설명드렸습니다. 본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 하시게 되면은 여전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유지해 놓으시면서 다음 주에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리더스탁의 스탁마켓 나우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